폭설이 내려 창밖으로 눈발이 휘몰아치던 그날 제 아들은 저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겠죠. 그 차가운 눈발이 내 마음속 어머니의 정을 모두 얼려버릴 줄은.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그날의 일을 더 이상 혼자서만 사귀기 힘들어서입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홀로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웠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아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만들고 며느리도 공무원이라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더욱 편해질 거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허리 통증으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야 했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눈이 내린다고 했지만 이렇게 큰 폭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무릎의 절반까지 눈이 쌓여 있었죠. 버스는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하고 택시는 잡히지 않았어요. 아들의 집이 병원에서 30분 거리였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수야, 엄마야. 지금 병원 앞인데. 통화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에게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문득 휴대폰을 못 보는 상황이겠거니 싶어 아들 집에 직접 찾아갈까 해서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옮겼어요. 내 아들의 집이니까. 내가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그 집이니까. 맞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샀어요. 5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였죠. 신혼집을 얻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아들을 보며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정리했어요. 시골에 있던 땅도 팔고 적금도 해약하고 3억이 넘는 돈을 모아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했죠. 증여할 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광수야, 이 집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는 거야. 대신에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알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그때 아들이 한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찾아와서 식사도 하고 명절이면 며느리도 며칠씩 머물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제가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어머님, 요즘은 자식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게 예의가 아니래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폭설이 내리는 그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집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 며느리가 문을 열었을 때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어머님? 이런 날 웬일이세요? 그 말투에서 벌써 거절의 의미가 묻어났죠. 제가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을 반쯤 닫고 있었어요. 저희도 지금 손님이 와 있어서요. 오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때였어요. 안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 누구야? 어머님이 오셨어. 진짜 오늘 곤란한데.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며느리는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들이밀고는 말했죠. 어머님, 근처에 모텔도 있고 찜질방도 있으니까. 오늘은 거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는 게 어떠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그 집.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날, 저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모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더 이상은 참지 말아야 한다고. 모텔 창문을 두드리는 눈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지만 몸은 차갑고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핸드폰을 보니 새벽 2시. 잠은 오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만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5년 전 아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신랑 어머니라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들 집 장만 걱정으로 가득했죠.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 평생 모아온 적금.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보금자리 하나 제대로 못 마련해주면 무슨 부모겠어요. 어머니, 저희가 꼭 효도하면서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했던 그 말이 지금은 꼭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드네요.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텔 프런트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제 울면서 들어오셔서 무슨 일 있나 하고 걱정되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밤새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를.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였어요. 유전인지 아들도 저처럼 허리가 자주 아파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갔죠. 며느리는 썩 내키지 않는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니 거실에 앉아있지 말고 청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허리 아픈 아들 걱정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제가 걸레를 들고 바닥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하게 됐죠. 잠시 앉아 숨을 돌리려는데 며느리가 얄밉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팔자가 참 좋으시네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쉬시고. 아들은 거실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저보고 설거지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이 아닌 식모구나 하는 거였어요. 허리 통증에 찾아온 아들은 뒤로 하고 집안일만 시키는 며느리를 보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옆 동네 미장원을 하는 영자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뛰어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장사했을 때 자주 가던 미용실이라 인연이 있었죠. 아이고,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셔서요? 아들 집에서 주무시고 나오는 길이세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 모텔에서 잤어. 네?
모텔이요? 아들이 어머니를. 설마? 응, 그래. 어제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날거리로 쫓겨났다. 영자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어머나, 이럴 수가. 말도 안 돼요. 언니가 전 재산도 다 주고 노후를 맡긴다 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 조카가 변호사 하는데 한 번 상담이라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딱 하고 떠올랐어요. 맞아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자 씨의 조카인 변호사를 만났어요. 전 재산을 들여 아파트를 증여할 때 이야기부터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충분히 증여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어머님이 전 재산을 주면서 노후를 부탁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거든요. 폭설이 내리는 날 어머님을 거리로 내몬 것은 명백히 약속 위반입니다. 다만요? 문제는 증거입니다. 당시 어머님이 아들과 했던 약속을 증명할 만한 것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통장 내역까지.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제 핸드폰의 설정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 몰랐던 자동통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던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니 5년 전 증여 당시의 통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증여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집 와서 아들이 고맙다며 통화한 내용이 있었죠. 엄마, 이건 엄마 전 재산이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꼭 엄마 노후는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폭설 속에서 쫓겨나 모텔로 들어갔을 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한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모텔에서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폭설이어도 그렇지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서로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아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맑아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전 재산을 믿고 맡긴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제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소장이 접수되고 이틀 뒤였어요. 아침부터 친척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옳게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소송이라니. 네. 근데 제가 겪은 일을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법정까지 가야 하나. 그날 그렇게 된 건 며느리가 순간 실수를.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어요. 실수라고요. 폭설이 내리는 날거리로 내몰면서 모텔비를 던지듯 건네는 게 실수였나요?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송이라니. 우리가 그렇게 엄마를 홀대했나요? 그래, 너희는 전혀 모르는 거지. 그날 밤 폭설 속에 엄마를 내쫓았던 것도 아들이 말을 자르더군요.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갑자기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내가 날 쫓아낸 그날. 병원에서 10번도 넘게 전화했다. 받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그게 변명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몇 시간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작은 원룸이었죠.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여기서 사세요. 그래, 내 전 재산을 너희 집 사는데 다 쓰고 나니? 이런 데밖에 못 살지.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엄마 집을 찾아오는구나.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5천만 원이에요. 소송은 취하하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란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더 필요하세요? 말을 끊었어요. 이제야 엄마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는구나. 너희한테 전 재산을 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약속했잖니.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고. 근데 폭설이 내리는 날 내 어미를 거리로 내쫓았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채민이도 못 보실 수 있어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니? 집사람이 많이 예민해져서 이런 상황에서는 손주를 뵙게 할 수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 손자를 볼모로 삼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체면이 있는데. 체면? 내가 그날 밤 모텔에서 잘 때는 체면 생각 안 났니? 그건 저희도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도와준다고. 나를 그렇게 홀대해놓고 이제 와서 동냥이라도 하듯 돈을 주면서 도와준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채민이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으신가요? 말을 듣자마자 홧김에 전화를 끊어버렸죠. 손주 채민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봐줬는데 이제는 손주로 협박을 하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동서였죠. 언니, 자식 새끼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평생 한이 돼요. 그래도 자식인데.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안다. 근데 이번엔 달라. 내 전 재산을 믿고 맡겼는데 그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이 집에서는 내 편이 없구나.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님, 아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승산이 있어요. 며칠 뒤 법원 복도에서 아들 내외를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좋게 좋게? 좋게? 그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전 재산을 가져가서 좋았겠지. 드디어 법정에 들어섰어요. 아들 즉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였어요.
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죠. 엄마, 이건 엄마 전 재산이잖아요. 제가 꼭 엄마 노후는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더구나 폭설이 내리던 날의 통화 내용까지 나오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판사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형식적인. 형식적이었다고요? 어머님의 전 재산을 받으면서 한 약속이 형식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간이 흘러 승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순간 아들 내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제발요.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채민이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전 이미 돌아섰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그래도 자식인데. 맞아요. 이제 용서해 주시죠. 채민이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내 마음이 이미 다 식었단다. 승소 판결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짐을 싸는 날이었어요. 이사업체에 차량이 들어서고 짐을 옮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기 이사 나가는 집. 어머니한테 소송 져서 쫓겨나는 거래. 에이, 말도 안 돼. 자식이 부모를 고소했대. 아니야, 어머니가 자식을 고소했대. 폭설 오는 날 어머니를 모텔로 내쫓았다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이미 마음이 단단했어요. 영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언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이게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아들 내외가 내렸어요.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채민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떨리더군요. 채민이가 제 품으로 달려오는데 며느리가 얼른 붙잡았어요. 채민아, 안 돼.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야. 할머니, 채민이의 울부짖는 소리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5년 전 증여 계약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들이 있으니까 노후는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약속했었지.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어겼어요. 폭설이 내리는 날 병원에서 돌아온 저를 거리로 내몰았죠. 채민이를 볼모로 삼아 협박까지 했고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채민이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가렴. 채민아, 잘 가.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발. 일어나라.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싶었으면 그날 밤 내가 문 앞에서 떨고 있을 때 그랬어야지. 엄마.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이러는 게 더 서럽다. 내 전 재산을 줄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며느라, 너도 이제 알게 될 거다.
자식 키우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늙어가는 게 어떤 건지? 그때 가서 오늘을 생각해 보렴. 주변에 모여든 이웃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랫집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옳은 일 하셨어요. 자식이 이렇게 어미를 팔아먹으면 가르침이 필요해요. 짐을 다 싸고 떠나기 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빴나요? 그래. 너희는 정말 몰랐구나. 폭설이 내리는 날 병원에서 돌아온 어미를 거리로 내몰 때. 그게 얼마나 불효인지 정말 몰랐구나. 저희도 사는 게 팍팍해서. 그리고 채민이를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했어. 그게 얼마나 비정한 짓인지도 모르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가거라.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마. 나한테 배운 게 있다면? 내 자식 손주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거라.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자식에게 버려진단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떠났어요. 채민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가는 게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어요. 영자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언니, 이제 좀 편히 사세요. 이 집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예요. 창문을 활짝 열어 봄바람을 맞이했어요. 그날의 폭설처럼 차갑던 제 마음도 이제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제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를 내보내고 들어온 이 넓은 집이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전 재산을 들여 장만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혼자가 되었네요. 거실에 놓인 소파, 주방의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채민이의 장난감 하나 없는 이 집은 그저 텅 비어 보이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도 채민이가 뛰어다니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양치컵 하나, 작은 슬리퍼 하나 없는 욕실이 더욱 휑하게 느껴지고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어제는 또 아들이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엄마, 저예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열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날 밤 폭설이 떠올라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엄마, 채민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매일 밤 할머니 얘기만 하고 밥도 잘 안 먹어요.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하지만 이내 며느리에게 홀대당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이제 와서 하는 생각에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영자 씨가 자주 들러 저녁을 함께 먹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밥을 먹게 되다니. 참 인생이 묘하네요. 오늘도 영자 씨가 반찬을 들고 왔어요. 언니,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니 쓸쓸하시죠? 그래.
솔직히 이 넓은 집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 그래도 언니가 당연히 찾으셔야 할 걸 찾으신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채민이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많이 울어요. 저희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이러는 게 더 서럽네요.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간 아들 내외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소문으로 들었어요. 며느리는 맞벌이를 시작했고 아들은 급하게 새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저녁에는 대리운전까지 뛴다고 하더라고요. 점심때는 동서가 찾아왔어요. 언니, 조카들 좀 봐주세요. 여기저기 빚을 내서 겨우 월세방도 구했다는데. 아들이 매일 술만 마시고 며느리는 맞벌이 하느라 채민이도 제대로 못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저녁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술에 취해 며느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친 건 다 당신 탓이라며.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언니. 예전에 그 착하고 성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럴 때일수록 굳게 마음 먹어야 해요. 영자 씨의 말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밤이 되니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져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참 밝네요. 그날 내리던 폭설만큼이나 차가운 제 마음. 이제는 녹아야 할 때일까요? 한편으로는 자식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배신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망가져가는 자식을 보면서도 꿋꿋이 버텨야 하는 걸까요? 처음엔 제 권리를 찾아서 기뻤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넓은 집이 점점 감옥처럼 느껴져요.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외롭고. 그래서 생각했죠. 어쩌면 이 집은 저에게 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요즘은 밤마다 꿈을 꿔요. 채민이가 뛰어와서 할머니 하고 부르는 꿈. 아침이면 눈물로 베개가 젖어 있곤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잃어버린 것들이 아까워서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단단히 선을 그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제 나이도 이제 적지 않은데.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채민이도 못 보고. 그렇다고 한번 저를 배신한 자식들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삶이 자식들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어야 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